대한민국은 현재 체제 전쟁 중이다. 이게 이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제 전쟁 이게 뭐냐?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체제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 중이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 전쟁이 언제 가장 치열했느냐 하면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 그 해방 공간 3년 동안 가장 치열하게 됐습니다. 미 군정 시절에 일어났던 체제 전쟁 그게 지금 다시 재발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이 체제 전쟁에서 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이 든 사람이야 할 날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덜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 자식들이 이제 미래가 너무 걱정된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 공산주의 체제가 되면 어찌 되느냐? 우리 아이들이 자유가 빼앗기고 타고난 재능이 완전히 말살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 그게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권을 뺏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좌파 세상이잖아요. 지금은 정권도 좌파 장악하고 있고 언론도 모두 좌파가 다 장악하고 모든 분야가 지금 좌파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 좌파 정권을 어떻게 뺏을 것이냐 이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돼 하는 과제인데 좌파가 한 그 전략 전술을 우리는 빼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산화를 이루기 위해서 몇백 년 동안 해왔던 그들의 전략 전술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정권을 이미 획득했습니다. 좌파가 어떻게 정권을 획득했느냐 지금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겠다는 거죠. 체제 전쟁에서 우파가 승리하기 위한 저는 3단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단계 이게 우리 자유시민연합이 가고자 하는 하나의 전략적 방향이에요. 자유시민연합 회원분들은 이 전략적 방향을 공유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첫 단계는 지피지기입니다. 지피지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손자병법에 나온 그 몇백 년 전에 그 얘기가 지금도 저는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지피지기, 즉 적을 알고 나를 안다. 이게 우리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한 첫 번째 단계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피지기를 해서 좌파의 전략 전술도 알고 우파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뭐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걸 하기 위한 학습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공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나이 든 분들이 아이고 뭐 첩보 싫다 나 공부 언제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머리가 굳어져 버리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완전 무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이 다 한계가 있고 부족하다. 이걸 먼저 인식한다면 그 부족한 걸 메꾸려면 끊임없이 학습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책을 볼 수 있으면 책을 봐야 되고 책 보기 어려우면 유튜브도 계속 들어야 되고 뭔가 강의도 들어야 되고 계속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해야 자기 자신이 발전한다. 저는 그거를 항상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피지기가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뭐냐? 지피지기 공부만 하면 되느냐?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지피지기면 백신이 아니다, 입니다. 백전불태라고 손자병법에 되어 있어요. 지지 않을 수 있지만, 지피지기 한다 해서 이기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전략이 또 필요해요. 두 번째 전략은 뭐냐? 조직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했지만, 우파 진영끼리의 네트워크, 이 조직화거든요. 조직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핵심적인 거죠. 자유시민연합이 2022년 8월 25일에 창립되고 나서 7, 8년 동안에 나름대로는 성과를 낸 게 있습니다. 2024년도 총선에 부산의 한석배우 17석을 당선되는데 저희 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그 당시 했고요. 또 10월달 금년부총장 보궐선거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선거에서 승리한 경험을 저희 단체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 시민연합이 제대로 조직화 됐느냐? 아직은 아니에요. 조직화 됐다고 볼 수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이 한 10,000명 정도 우파에서 명단을 제 휴대폰에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조직화된 인원은 아직 아니에요. 이번에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저희는 조직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마지막 결국 투표를 해야 돼요. 투표하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그동안 정광 목사님이나 또 손혜부 목사님 대규모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연인은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그 집회에 참여를 여러 번 이제 해본 사람으로서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승리하겠다, 이기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막상 투표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국회의원 한 명도 배출을 못했습니다. 그런 어떤 그 힘들이 투표할 수 있는 조직으로 뭉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표하자.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정치인을 제대로 뽑아야 마지막 승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손칼 들고 막 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투표해야 돼. 투표는 선거 구별로 해야 됩니다. 선거 구별로 조직화돼야 된다. 함께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야 마침내 이길 수 있다. 이거죠. 이번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그런 조직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현재 하고자 하는 길이고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자유시민의 목표는 뭐냐? 물론 시장, 교육감, 우파가 이겨야 되는 당연한 것이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에 출마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 자유시민연합의 단체가 추천해서 공천받게 하고 당선시키는 사람을 적어도 한 3, 40명 정도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거를 우리 자유시민연합만이 아니고,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부산의 우파시민단체가 연합해서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좌파는 보면은 좌파 시민단체 열심히 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경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저희 좌파 진영은 정치권이 시민단체 외부의 그 눈치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소위 개딸들이라는 그대한 집단이 있거든요. 가장 큰 조직이 민노총이잖아요. 민노총이 조합원이 1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월 대비만 해도 한 달에 수백억 개 들어와요. 그런 조직도 있고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재 좌파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파 진영은 어떻습니까? 우파 진영에는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지금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단절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되는 바람에 이제 아마 조금씩 그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한동훈이 제명하고 내부 세력들 일종의 반동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세력을 다 잘라내고 우파 진영끼리 이번에 통합해야 돼.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또 우리공화당, 자유혁신 외부에 있는 이 당들하고 국민의힘이 이번에 연대를 해야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표를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 우리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치인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영이라고 남구의 구의원 지금 희망한다 했거든요. 서대권이가 강수구 구의원은 이제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2명이 있는데 2명 말고도 적어도 한 3-4명 정도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이 막상 실제로 구의원에 뛰어들려 하니까 이제 벽이 부닥치는 거야. 공천이라는 그 벽이 있기 때문에 당위원장 국회의원의 그 낙점을 받지 못하는 당선받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본인이 그 당에 국회의원한테 먼저 가서 논조장 찍어놔라. 일단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찍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우파 진영에서 모아서 구원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공천권은 시민에게. 이게 우리의 표거든요.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뺏들자 이게 아니고 국회의원이 공천하는데 그래도 명분을 더 보태주겠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당원 70%, 일반 유권자 30%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상향식 투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우리 자유시민이나 회원을 1000명을 모집하자. 이게 목표예요. 국회의원 선거구별 1000명.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유권자가 선거구별로 보통 15만에서 20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파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뭐 한 10만 가까이는 될 거라 보거든요. 10만 명의 우파 유권자 중에 1000명. 그거 모집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특별한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대비내라든지 예배 참가할 이 의무가 없어요. 단지 함께 투표하자 이거거든요. 국민의힘에 투표할 사람을 회원으로 다 모집하고 그리고 제가 그 개개인에게 다 일일이 전화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연락할 수 있는 지도청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을 저는 시민평가위원이라는 명칭으로 부여해서 적어도 10명에서 20명 정도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구별로 10명, 20명 이렇게 시민평가위원이 2월 중에는 구성이 될 거예요. 그분들이 각 부에 회원을 1000명씩 모집하는 거예요. 이게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달성되면 그 다음 뭐 할 거냐면은 함께 투표하기 운동을 펼칠 거예요. 자기만 투표하지 말고 자기 포함해서 최하 3명 이건 할 수 있잖아. 자기 가족 선거구별 1000명이 모이면은 3,000 표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시민연합의 회원으로 선거구별로 1000명이 모집되면은 3,000-4,000 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표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인연을 맺은 분들이 이번 지방선거 때 한 3-40명 정도 되면은
저희는 이번 지방선거에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그 2년 뒤에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2년 뒤에 총선 때 부산의 국회의원들을 물갈이하고 싶은 게 사실 하고 싶은 거예요. 부산의 국회의원들 중에 국민의힘 17명 있지만 제 마음에 싹 드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어요.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산의 국회의원 중에서 정말로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 지도자가 과연 매나 이거죠. 2년 뒤에 또 총선 때 물갈이 하려면 그들을 대신할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다음 총선에 부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들. 이거 이제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만들어야 돼요. 세대전쟁에서 우파 성장의 첫 단계가 지피지기라고 저는 강조를 했는데요. 지피라고 하는 것은 적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 적의 뭐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적의 전략 전술을 알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좌파의 핵심 전략은 2가지, 핵심 전술은 1가지. 이 3가지만 알면은 좌파의 전략 전술을 이해하는 거다 보는데요. 좌파의 핵심 전략은 뭐냐? 첫째는 통일전선 전략, 2번째는 진취전 전략. 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통일전선 전략과 진취전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좌파의 핵심 전략을 이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핵심 전술은 뭐냐? 핵심 전술은 용어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전체적인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전술이라고 하면은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걸 뜻하는데요. 좌파의 핵심 전술은 용어 전술이에요. 용어 전술이 뭐냐면은 이게 결국 선전선동의 핵심적인 거라 볼 수 있는데, 어떤 용어를 내세워가지고 이 용어에서 선악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용어를 내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극우라고 하는 용어 있잖아요. 우파의 태극기 세력, 이 극우 세력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극우라는 표현 자체가 벌써 악이라는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파의 태극기 시민 세력을 극우 세력이다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극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나쁜 놈들로 이렇게 이미지화시킨 이게 용어 전술이에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령을 내란이라고 하잖아. 계엄이라는 자체는 은하기라는 게 없는데 법적 용어인데 내란이를 하는 순간 나쁜 짓이라는 게 악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엄령은 내란이다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용어 전술이에요. 용어의 이미지 속에 선과 악이 그 속에 이미 포함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세뇌고 이게 선전선동이야. 첫째는 극우라는 표현, 2번째는 내란이라는 표현. 이 2가지가 좌파의 용어 전술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좌파의 출발을 어디로 보냐 하면은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봅니다. 공산당 선언이라는 게 1848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그때부터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공산화시켜야 되겠다. 목표가 딱 뚜렷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용어 전술을 그때부터 썼습니다. 그 용어 전술에 가장 흔하게 쓴 게 뭐냐? 민주주의라는 용어예요. 민주주의라는 건 좋은 이미지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좌파는 끊임없이 자기들 민주주의를 추구했다. 민주화운동했다. 이런 게예요. 민주화운동했다는 놈들이 과연 옳은 역사적 방이 옳으냐? 이것도 우리가 짚어봐야 돼요.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의 3분의 2는 공산주의 운동이었어요. 3분의 2가. 그건 뭐냐면은 PD, NL 2가지입니다. PD와 NL. PD는 뭐냐면은 People's Democracy, 인민민주주의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순수 공산주의 운동이에요. 마르크스 레닌을 추구하는 순수 공산주의 운동이고 이건 주로 노동운동 쪽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회찬 이런 인물 다 PD 쪽이에요. 김문수도 PD 쪽에 첫 출발한 인물입니다. NL은 뭐냐? 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이거든요. 민족해방. 민족해방은 뭐냐? 김일성을 우리 민족의 영웅으로 세워가지고 통일하자, 민족해방하자, 외세를 쫓아내고 그래서 반미자주화를 내세운 게 NL이에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좌파가 PD가 주체가 되어 있다가 80년도 들어서서 NL이 다 자리 잡은 거예요. 김정석이 하고 전대협이 딱 NL 대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는 정권을 좌파는 누가 잡고 있느냐? NL이 잡고 있어요. 소위 주사파가 잡고 있다 이지. 그래서 PD계열과 NL계열 그놈도 다 민주운동 했다 한다고 다. 사실은 그건 뭐냐? 공산주의 운동했다 이지. 우리나라 민주운동의 3분의 2가 공산주의 운동이래요. 자,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뭐냐? 이건 협의의 민주운동인데 주로 70년대까지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맨날 박정희 물러가고 데모한 그 세력입니다. 저는 74학번인데 74년부터 78년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 4년 내도록 데모했어요. 박정희 물러가고. 그러면서 반독재 민주운동, 주로 학생들하고 그다음 종교단체, 야당 그 정치 세력
이들이 합쳐가지고 협의민주운동 하면서 김능삼, 김대중 뭐 이런 이제 민주운동 했다고 하잖아요. 과연 지금도 그 당시에 민주운동 했다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위대한 지금 국가를 만들었다 하는데 거기서 민주화 했다 하니까 민주화는 뭡니까? 용어 전술로 그거는 선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민주운동 했다면 무조건 좋은 일 했다, 착한 일 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주운동 했다면서 국가로부터 보상받고 대표적인 게 5.18이잖아. 5.18도 민주운동하고 엄청난 지금 그 국가 보상하고 있는데 NLPD는 공산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 원래 나쁜 운동이고 말할 필요도 없고 협의 민주운동도 과연 잘한 거냐 이거죠. 잘한 거냐.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의 선진화되어 있는 게 과연 누가 했나 이거죠. 누가. 저는 세 사람을 꼽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세 분. 이 세 분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국가가 올라선 거야. 그런데 협의민주운동 했던 놈들 뭐 했느냐? 다 그 당시에 반대했잖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독재자를 하면서 반독재 민주운동 하면서 경부 고속도로 못하게 한다고 들어놓고 중화공업 하는 게 반대하고 농업국가로 가야 된다면서 김대중이 한 게 대중경제론이라고 했거든요. 수출 유지에 중화공업으로 가야 된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갔는데 김대중이 끝에서 발목 잡았다고. 그리고 또 김영삼은 뭐 했느냐? 김영삼의 행동은 그 당시에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했잖아.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그전에 이승만, 박정희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전두환까지도 짓밟은 놈이 김영삼이야. 김영삼이가 한 민주운동도 역사적 보면 우리나라 잘못 이끌었다니까. 이승만의 건국혁명, 그 다음에 박정희의 산업혁명, 그리고 전두환은 뭐 했느냐? 전두환 시장혁명을 이끈 인물입니다. 그 전두환을 우리 우수화 전쟁도 지금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저는 볼 때 전두환도 이승만, 박정희와 동급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런 했느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이게 우파잖아요. 사회주의 계획체제 이게 좌파잖아. 그런데 박정희는 시장경제 한 인물이 아니에요. 박정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했다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면서 부족한 자원을 모아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인물인데 이건 자연경제체제가 아니에요. 일종의 계획경제체제야. 그 당시에는 자원이 부족할 때는 그게 맞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박정희 말기에 가면 어떻게 됐느냐. 계획경제의 잘못된 게 막 드러났단 말입니다. 1970년대 후반기에 하면은 나라가 사실 경제가 개판이었어요. 박정희 말기에 가서는 계획경제의 폐단이 너무너무 드러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시장경제를 도입한 인물이 바로 전두환이에요. 김재기라는 인물을 경제 스스로 내세워가지고 당신이 경제 대통령이다. 당신이 막 알아서 하고 다 맡겼다고. 그러면서 전두환이가 가장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한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통신혁명을 기초를 닦은 인물이 전두환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돼 있잖아. IT 강국으로 된 게 그 기초를 전두환에 닦았다니까. 그러니까 전두환에 들어서 가지고 박정희의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시장경제의 기반을 닦고 통치혁명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 전두환입니다. 전두환 때부터 노태우까지 그때가 우리나라 경제가 최고로 발전한 기간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세 사람의 위대한 지도력을 깡그리 무시해가지고 짓밟은 놈이 누구냐? 김영삼이다 이지. 그 점에서 김영삼은 완전히 우파 정치를 망친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김영삼의 내성이 뭐냐? 소위 민주화 운동을 내세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협의 민주 운동도 잘못된 운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라고 번역한 거, 이 번역이 잘못됐어. 번역이. 데모크라시는 데모 플러스 크라시잖아요. 크라시가 붙는 용어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토크라시, 아리스토크라시, 데모크라시. 근데 크라시는 어떤 의미냐면 지배라는 뜻을 가진 의미거든요. 오토크라시는 혼자서 결정한다, 혼자서 지배한다. 그래서 독재 정치라고 번역합니다. 독재주의라는 표현 안 써요. 다음에 아리스토크라시가 있는데 아리스토는 귀족이란 뜻이에요. 소수의 집단 지도 체제. 그래서 이게 귀족 정치라고 번역합니다. 아리스토크라시. 데모크라시는 데모는 다수, 대중이라는 뜻인데 데모크라시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대중 정치로 번역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민주주의라는 어떤 이념을 뜻하는 민주주의로 번역한 것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어떤 위대한 가치를 가진 용어처럼 잘못 인식되는 거야. 이 대중 정치로 번역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은 오토크라시, 아리스토크라시, 데모크라시가 과연 어느 게 최선이냐? 그럼 최선은
특별하게 어느 최선이라는 게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뭐 이승만 박정희 때는 독재를 했지. 독재가 나쁘냐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민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때로는 위대한 뛰어난 독재자가 나서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야지. 그때는 독재가 맞았다니까. 독재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독재가 옳은 게 있고, 다음에 귀족정치 소수의 집단 지도자 나은 게 있고, 다수의 대중이 또 참여하는 게 옳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유독 민주주의라는 것만 옳은 것처럼 가치를 부여하는 거, 이 잘못됐다 이거지. 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 번역된 용어고, 왜 좌파가 처음부터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썼는지 하면은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 보면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나와요. 다음에 앵겔스가 쓴 공산주의 원칙들도 민주주의가 나오고, 가장 집대성한 인물이 누구냐면 모택동입니다. 모택동이가 쓴 모택동 그 선집 보면은 신민주주의론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에 그 당시에 1940년도에 모택동이가 신민주주의론 썼는데, 그때 모택동이 뭐라 했느냐, 지금 단계는 우리가 민주주의 혁명의 시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혁명의 시기를 거치고 나면 사회주의 혁명이 도래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다수의 대중이 주인처럼 해가지고 대중을 어떻게 선동하는 그런 용어예요. 현실적으로 다수의 대중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건 현실이 없습니다. 다수 대중이 어떻게 참여합니까? 안 된다니까. 유일하게 하는 게 투표를 통해서 하는데, 투표를 통한 그것도 다수 대중이 과연 제대로 알고 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은 뭐냐, 현실은 다 항상 소수 집단 지도 체제예요. 특별하게 개인이 한 명이 다 결정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고, 대다수 모든 나라는 다 소수 집단 지도 체제가 현실 정치인데, 다수 대중에게 당신이 주인이다 하면서 당신 표 한 표 찍는 그게 주인으로 하다 보니까 대중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현실에는 민주주의라는 게 없어요. 현실은 없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일반 대중을 선동하면서 투표하게 만들면서 따로 하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중우정치를 이끄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소위 좌파의 용어 전술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지피지기 하면서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자. 용어의 원래 뿌리를 알자. 그걸 학습하자. 하고 저는 이제 늘 강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거부, 또 내란, 또 민주화 이런 용어들도 우리의 용어를 참 다시 봐야 되고, 그 말고도 우리가 또 더 들어가면은 또 뭔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걸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독립유공자, 이것도 잘못된 게 많아요. 독립유공자를 통상 어디까지 하냐면은 1945년 8월 15일까지, 그때 해방 때까지 그 사람들만 독립유공자를 하는데요. 독립이 언제 됐냐 하면은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독립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1945년부터 48년 8월까지 3년 동안에 이 3년간은 독립된 게 아니잖아요. 그때 지배자 미군이었거든. 그러니까 미군정 시절은 우리가 독립되지 않았다 이거지. 우리나라는 언제 독립됐느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대원에서 비로소 독립된 거야.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될 때까지의 그렇게 독립에 기여한 인물이 독립유공자가 돼야 되잖아요. 미군정 3년, 이게 가장 치열했던 독립운동사에 들어갈 때. 근데 우리 독립운동사에 거의 지금 빠져있어요. 미군정 3년기 동안에 좌파와 우파 간에 치열한 사실은 내전이 일어났거든. 거기에 저희 좌파 쪽에 붙어가고 공산에 기여한 인물들도 지금 독립유공자가 되어 있다니까. 이 잘못된 거예요. 대표적 인물은 누구냐? 김구입니다. 김구. 김구는 1945년 8월까지는 상해 임시정부를 또 주석으로 한 그 공로는 있지만, 막상 미군정 시절에 이승만과 초기에는 협조하다가 나중에 이승만에 끊임없이 반대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인물이에요. 김구가. 이 김구는 독립유공에서 빼야 돼. 또 김구만이 아니고 그 외에 저 뭡니까 소위 공산주의 운동했던 놈들도 지금 독립유공자 많이 들어가 있다니까. 다 색출하고 다 좀 도려내야 되니까. 이게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것 중에 하나예요. 광복절이 45년도 해방을 기념한 거냐 48년 건국을 기념한 거냐, 이 헷갈리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재는 광복절을 45년 해방을 기념한 날로 지금 기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주년 따질 때 그렇게 따지잖아. 45년부터. 이 잘못됐다니까.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된 그날을 기념한 날로 독립기념일이라는 표현을 맨 처음 썼어요.
근데 독립기념일이 5자다 보니까 3자로 줄이자고 광복절로 이름을 줄인 거야. 그래서 초기에는 광복절은 48년 8월 15일 기념한 날로 됐어요. 그래 몇 년 하다가 이게 한국 전쟁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이 45년 해방을 기념한 날로 이 뜻이 바뀌었다니까. 경북은 언제냐 48년 8월 15일이다. 이 딱 못을 박아야 돼. 그래 놓고 광복절은 48년 8월 15일을 기념한 날이다 하면은 이게 다 해결이 돼버립니다. 또 달리 경복절을 안 되려도 이 필요 없다니까. 제 몇 주년 광복절이다 이것만 하면 돼요. 몇 년 전에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광복절을 기산일을 제대로 하자 이라고 그때 광고 낸 게 있었어요. 광복절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우파의 역사에 대한 무지 이걸 깨야 돼. 우파를 보수라 부르고 좌파를 진보라고 부르는 거 이게 지금 상식이 돼 있잖아. 언론에 보면 다 우파를 보수 하잖아. 지금도 우파 정치인들도 전부 다 보수하면서 보수에 같이 해갖고 뭐 장동희도 그러고 김민수도 그러고 전환기도 그러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유튜브도 다 우리는 보수다 하고 있는데 이 잘못된 용어예요. 이게 우파를 유일하게 보수라 부르지 않는 거는 지금 보수국밖에 없어요. 보수국 그 TV 보면은 우파를 자유우파라는 표현 씁니다. 보수우파라는 표현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다 보수하니까 그냥 막 넘어가는 거야. 이것도 바로 잡아야 돼요. 국민의힘이 그 당을 이름 바꾼다는데 어떻게 바꿀지는 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도 지금 국민의힘의 당명 그다음에 이 당색 있잖아요. 빨간색 이것도 문제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란 이름 자체가 문제 있는 용어예요. 국민의힘을 번역하면은 피플 파워 파티 이렇게 해놨거든. PPP. 근데 피플 파워 파티는 뭐냐면은 이 좌파의 용어예요. 근데 우파는 뭐냐? 우파는 당신이 스스로 자립해서 독립해서 일어나라. 그 환경만 조성해. 이게 우파다 이거지. 좌파는 뭡니까? 막 돈 퍼주고 뭐 퍼주는 거야. 국민의 힘이 돼주겠다는 거는 당신이 어려우면 내가 뭔가 힘을 돼줄게, 밀어줄게, 지원해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좌파적 사고라니까 이게. 그걸 국민의힘을 당명을 누가 바꿨느냐? 김종인이가 바꿨어. 김종인 이놈은 이 우파도 아니에요. 좌파적 사고를 가지면서 당을 그렇게 바꿨다고. 국민 국회의원들도 막 뭣도 못 따라왔고 또 이 국민의힘 당색을 이 빨간색으로 했잖아. 그전에 파란색에서 빨간색 바꾸니 누가 바꿨느냐? 박근혜가 바꿨을 때. 그 번 박근혜도 난 공부를 참 제대로 못한 인물을 보는데 빨간색은 뭡니까? 공산혁명, 유해 공산혁명의 상징색이에요. 중국에 가보면은 전부 다 현수막이 시뻘게. 예? 북한도 현수막이 다 빨개요. 그러니까 빨간색이라는 거는 공산 유혈 혁명의 상징색입니다. 이 러시아 공산혁명이 성공했을 때 전부 다 시뻘게 됐다니까. 그래서 그 군대 이름도 적군이에요. 적군. 그 적군과 싸운 그는 백군이고 적군과 백군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공산혁명 때. 그때 적군이 승리해가지고 계속 그 유지가 됐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가 공산화 되면서 다 내세운 색깔은 다 빨간색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우파 정당이 빨간색으로 당색을 바꾼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가 당대표 되면서 뭐 싹 바꾸자고 바꾼 게 당색을 바꿨다니까. 박근혜 내가 회고를 또 보고 있는데 박근혜도 저 아버지 뭐 따라 하지만 이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야. 우파적 공부를 깊이 있는 공부를 못했다니까. 그래도 보니까 이제 박근혜를 비판한 사람 있지만 제대로 우파적 가치를 학습을 못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색도 바꿨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당명과 당색을 어떻게 바꿀지 잘 모르겠어요. 난 좀 불안한 게 이 보수라는 말 혹시 넣을까 이 불안해. 보수라는 말을 넣으면 안 됩니다. 공산혁명가 세력들이 와 마찬가지로 우파도 자유혁명가 세력을 양성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파도 혁명을 해야 돼. 혁명이란 용어가 꼭 좌파적 용어가 아니거든요. 혁명이란 용어는 뭐냐? 근본적으로 싹 바꾸는 게 혁명이거든.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장혁명 딱 혁명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그들을 보수주의자라고 불러주면 안 돼요. 그 사람들 혁명가들이라니까. 이승만 대통령 건국혁명,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혁명, 전두환 대통령 시장혁명을 이렇게 혁명가들이 그들이고 그 혁명가들이 앞장서서 이끌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만큼 발전한 겁니다. 근데 우파가 왜 이렇게 시민단체 조직이 잘 안 되냐 하면은 그 세 분이 너무 잘해서 그래. 문제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일반 시민들은 따라가면 되는 거야.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우파는 이제 비로소 조직을 해야 될 필요성을 이제 느끼고 있다고. 좌파는 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조직 활동했어요. 우리나라 좌파가 언제 생기나 하면은 1925년도 조선공산당 창당부터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925년도 조선공산당 창당이 됐고 그때부터 온갖 조직화를 한 거야. 농민, 노동자, 여성 막 온갖 조직을 해가지고 일제시대 역사를 보면은 파업하고 안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좌파는 그런 조직화 활동을 일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일 독립운동한 건 사실 좌파들이 다 했어요. 누구의 지원을 받아 했느냐? 고민테런의 지원을 받아 했다. 고민테런. 고민테런이라고 1919년도 제3인터내셔널이라는 게 레닌에 의해서 모스크바에서 만들어졌는데 레닌이 제3인터내셔널 만들면서 고민테런 만들면서 생긴 뭐냐? 소련 공산당이 전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자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 세계 공산주의 운동을 쫙 지원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도 일부 공산당 해가지고 지원한 게 뭐냐면은 그 당시 상해 임시정부의 그 국무총리가 누구냐 이동희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대통령 이승만인데 국무총리가 이동희였거든. 그러니까 이승만은 저 미국에 있으니까 그 상해 임시정부 만들 때 이승만은 처음에는 아무런 역할도 못했어. 난 이름을 올려놓은 거야. 누가 역할을 했느냐? 이동희가 역할을 했다니까. 이동희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이동희가 상해 임시정부 국무총리 하면서 레닌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정치 자금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를 공산화시키려고 했던 인물이 이동희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보면은 독립운동사가 딱 망한 게 언제 망했느냐? 자유시 참전. 이게 1920몇 년도인가 됐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우파 독립군이 싸그리 다 죽은 거지. 그때 출렁주의는 하면 홍범도가 주체가 돼가지고 소련 공산당하고 합쳐가지고 그 우파 그 독립군들 다 몰살시키기 자유시 참변이라는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아주 아픈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독립운동사는 다 망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다 좌파들이 독립운동을 다 주도했다니까. 우리 독립운동사가. 그런데 실제 우리 독립운동의 가장 위대한 기록 언제가 돼야 되느냐? 일군주 3년기라고 봐야 됩니다. 이승만이가 와서 비로소 우파를 조직화하면서 좌파와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건국은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 기적이야. 그 당시를 보면은 대한민국은 다 공산화 되는 게 당연했다니까. 모든 게 다 공산주의로 가면서 아시아 대륙의 마지막 끝에 끝머리 쪼개난 요 땅덩어리 이게 공산화 안 된 거지. 네? 이승만이가 그 역할을 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 이승만을 이 독재자로 하고 그다음에 그 박정희를 독재자로 하면서 민주화운동 했다는 놈들도 역사를 보면은 아주 잘못된 길을 걸은 거야.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맨날 4년 내도록 데모했지만 지난번 보면은 과연 옳은 것을 치었느냐? 옳다고 볼 수 없다 이지. 지금이라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세 분의 그 어떤 지도 노선 이걸 다시 살려야 돼. 근데 지금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 전두환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 이승만, 박정희만 얘기하지. 네? 그래서 하여튼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 방향성 이걸 바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자유시민이나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